1645년 조선 한성부 창덕궁.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궁궐 깊숙한 곳 세자의 거처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문이 급히 열리고 내관들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조선의 왕세자 소현세자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단순한 병사로 보기에는 어딘가 이상했다. 머리 뒤쪽에는 미묘한 상흔이 있었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누군가가 방금까지 이곳에 있었던 듯한 분위기였다. 조선의 차기 왕이 될 인물, 청나라에서 8년 동안 인질로 살다가 돌아온 왕세자. 그가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죽었다. 이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리고 너무 조용했다. 공식 기록은 단순했다. 급병으로 사망.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 목살, 타살, 혹은 왕의 분노. 이 사건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조선의 왕 인조였다. 아버지와 아들, 왕과 왕세자. 그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사료에 기록된 실제 역사다.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진 사건이며 지금까지도 그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다.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라.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조선을 넘어 있었다. 그가 보고 온 것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청나라의 수도 심양, 그리고 북경. 그곳에서 그는 조선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접했다. 서양 선교사들과의 만남, 천주교 서적,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 질서의 변화. 그는 단순한 왕세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의 미래를 바꾸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조선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그 변화를 가장 강하게 거부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인조였다. 인조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대한 깊은 굴욕감을 가지고 있었다. 참전도의 치욕은 그의 통치 전체를 지배하는 트라우마였다. 그에게 청나라는 적이었다.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달랐다. 그는 청나라를 통해 현실을 보았다. 그리고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 두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다. 한 사람은 과거를 붙잡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소현세자가 귀국하던 날 조선 조정은 그를 환영했다. 하지만 그 환영 속에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대신들은 그의 변화를 경계했고 왕은 그를 의심했다. 그는 과연 조선의 충신인가? 아니면 청나라에 물든 위험한 존재인가? 그 질문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결국 그 질문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정말 병사였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제거한 것일까? 그날 밤 창덕궁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소현세자, 그의 이름은 이왕이었다.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장자이자 조선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인물이었다. 1612년 한성부에서 태어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조선의 미래로 여겨졌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엄격한 왕실 교육을 받았다. 유교 경전, 정치 이론, 예법과 군주의 덕목까지 철저하게 익혔다.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다. 언젠가 나라를 이끌어야 할 존재였다. 1625년 그는 세자로 책봉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14세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조정에서는 그의 자질에 주목하고 있었다. 온화한 성격, 명석한 두뇌,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 대신들 사이에서는 장차 성군이 될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인조는 스스로 왕이 된 인물이 아니었다. 1623년 인조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군주였다. 정통성이 약한 왕, 끊임없이 정통성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 불안은 자연스럽게 아들인 세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인조는 세자를 아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계했다.
왕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강력한 후계자는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긴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은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무너졌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끝내 항복했다. 함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 치욕적인 순간, 그날 이후 조선의 운명은 바뀌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현세자는 청나라로 끌려가게 된다. 그는 단순한 사신이 아니었다. 인질이었다. 조선 왕세자가 타국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 그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의 굴욕이었다. 1637년 그는 청나라 심양으로 향했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감시, 압박, 그리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공포.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청나라의 정치 시스템, 군사력, 행정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새로운 세계. 소현세자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배우기 시작했다. 청나라의 고위 인물들과 교류했고 외국 사절들과도 접촉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양 선교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천문학, 수학,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접할 수 없던 지식이었다. 그는 그 지식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왕세자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조선으로 돌아갈수록 그의 변화는 점점 위험한 것이 되어갔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중심에는 그의 아버지 인조가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왕실, 같은 혈통,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온 두 사람. 이 관계는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17세기 조선, 겉으로는 안정된 유교 국가였다. 그러나 그 내부는 이미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광해군이 폐위된 이후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서인 세력이 주도한 반정이었다. 그들은 명분을 내세웠다. 정통을 바로 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의 재편이었다. 인조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권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서인 세력의 힘 위에 세워진 왕이었다. 이 구조는 곧 문제를 낳았다. 왕이 중심이 아니라 신하들이 권력을 나누는 체제. 조선의 정치 구조는 점점 더 당파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인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 강경한 명분을 중시하는 세력과 현실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세력. 이 균열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국제 정세의 변화였다. 조선은 오랫동안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질서 속에 있었다. 명은 문화적 중심이었고 조선은 그 질서를 따르는 국가였다. 그러나 북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후금. 이후 청나라로 발전하는 세력이었다. 그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군사력은 강했고 조직은 효율적이었다. 1627년 정묘호란, 창의 전신인 후금이 조선을 침략했다. 조선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결국 형식적인 형제 관계를 맺으며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636년 병자호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규모였다. 청태종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했다. 속도는 빨랐고 전략은 치밀했다. 조선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었다. 식량은 부족했고 지원군은 오지 않았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항복, 삼전도. 그곳에서 인조는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조선 왕이 타국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패배가 아니었다. 국가의 자존심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매우 컸다. 조선 조정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여전히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청나라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은 명확했다. 청은 오랑캐다. 조선은 겉으로는 청에 복종했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명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 모순은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다. 정권의 정당성과도 연결된 문제였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소현세자였다. 그는 청나라에서 8년을 보냈다. 청의 중심에서 그들의 체제를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기존 조선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청은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었다. 이미 새로운 질서를 만든 강대국이었다. 이 판단은 조선의 기존 정치 질서와 충돌했다. 조정 대신들은 그를 경계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가 청나라를 긍정하는 순간 그것은 곧 조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응한 인물이 있었다. 인조였다. 그에게 청은 단순한 외교 대상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굴욕을 안긴 존재였다.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절대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한 두 사람. 이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권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갈등이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기 시작했다. 조선의 정치 구조, 국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왕과 세자의 충돌. 이 모든 요소가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충돌. 그리고 그 충돌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온 직후 동궐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겉으로는 환영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긴장이 존재했다. 그의 귀국은 단순한 왕세자의 복귀가 아니었다. 청나라에서 8년을 보낸 인물, 그곳의 질서와 문물을 직접 경험한 사람. 조정 대신들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그는 과연 조선의 세자인가? 이 질문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특히 서인 강경파는 그를 강하게 경계했다. 그들은 명분을 중시하는 집단이었다. 청나라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곧 조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청에서 돌아온 세자는 매우 불편한 존재였다. 소현세자는 귀국 후 여러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청과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 서양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 그는 변화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조정에 충격을 주었다. 청을 인정하자. 이 말은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 체계를 흔드는 것이었다. 대신들은 그의 발언을 기록했고 서로 은밀히 공유했다. 그리고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다. 세자가 변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다. 김자점,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병자호란 이후 권력을 장악한 실력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조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김자점은 상황을 빠르게 읽었다. 세자의 변화, 왕의 불안, 조정의 긴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세자의 발언을 과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인조에게 전달했다. 세자가 청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서양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전통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다. 인조는 처음에는 침묵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에게 세자의 변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위협이었다. 왕권에 대한 위협,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흔드는 존재.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 공림대군.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다. 그는 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끌려갔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공림대군은 청에 대해 강한 반감을 유지했다. 그리고 조선의 전통을 지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했다. 조정 대신들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기 시작했다. 누가 더 조선의 왕에 어울리는가? 이 질문은 위험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소현세자는 변화를 말하고 있었다. 공림대군은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인조는 후자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균열은 더욱 뚜렷해졌다. 세자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었다. 그가 청에서 가져온 책과 물건들, 그것들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증거가 되었다. 그가 만났던 서양 선교사들, 그 인연조차 위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궁궐 안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세자가 청과 내통하고 있다. 조선을 바꾸려 한다. 이 소문들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세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 이 모든 과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소현세자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미 조선 정치의 중심에서 위험한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판단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소현세자가 귀국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의 분위기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세자의 발언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이미 만들어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청나라에서 가져온 서적들을 펼쳐보았다. 천문학과 과학에 관한 내용이었다. 서양 선교사들에게서 얻은 지식이었다. 그는 그것이 조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조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들은 그 책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유교 질서 밖의 지식, 검증되지 않은 사상, 그들에게 그것은 위험한 것이었다. 특히 천주교에 대한 언급은 더욱 문제가 되었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다. 종교는 곧 질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질서를 흔드는 사상은 곧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때 김자점은 다시 움직였다. 그는 세자가 가져온 물건들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서양 서적, 이국적인 기구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되었다. 세자가 조선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는 점점 더 강한 표현으로 변해갔다. 세자가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청나라와 가까운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정치적 공격이었다. 인조는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세자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안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세자가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 판단은 매우 위험했다. 왕과 세자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 그것은 곧 권력 충돌을 의미했다. 이 시점에서 조정은 사실상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었다. 겉으로는 모두 왕을 따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의 조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신들은 조용히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세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인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와 가까웠던 인물들조차 조심스럽게 물러나기 시작했다. 궁궐 안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세자를 보좌하던 내관과 궁인들,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의 변화가 아니었다. 권력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조가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세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게 되었다. 대화를 피했고 보고를 통해서만 상황을 파악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이 거리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적 거리였다.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발언한 것이다. 그는 조선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조가 반응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분노.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히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자의 생각은 위험하다. 이 판단이 내려진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갈등은 숨겨진 상태가 아니었다.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소현세자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점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갈등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조선 권력의 중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조는 결정을 내렸다. 세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그는 세자를 직접 불러들이지 않았다. 대신 신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세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보고되었다.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이 감시 대상이 되었다. 소현세자는 이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청과의 관계, 새로운 문물, 변화의 필요성.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었다. 인력이었다. 김자점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는 세자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세자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압박했다. 세자와 가까웠던 인물들, 청에서 함께 지냈던 수행원들, 그들에 대한 조사와 신문이 시작되었다. 명분은 간단했다. 혹시 청과 내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질문이었다. 조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의심 자체가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인물들은 처벌을 받았다. 직접적인 반역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어졌다. 세자와 가까우면 위험하다. 이 인식이 조정 전체에 퍼졌다. 그 결과 세자는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다.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사라졌고 그를 변호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궁궐 안에서조차 그는 점점 외로운 존재가 되어갔다. 이때 인조는 또 하나의 움직임을 보였다. 복림대군을 점점 더 가까이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를 불러들여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정치적인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신호였다. 후계 구도의 변화 가능성. 조정 대신들은 즉시 이를 감지했다. 그리고 계산을 바꾸기 시작했다. 소현세자에서 복림대군으로. 이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다. 권력 승계 문제였다. 2단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다. 세자는 여전히 왕위 계승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제거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때 궁궐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자가 병을 앓고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였다. 그러나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두통, 피로, 이상한 증상. 이 소문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매우 절묘했다.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세자의 건강 이상설이 퍼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조정 대신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 그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누구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소현세자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지지 세력은 사라졌고 왕의 신뢰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리고 후계 구도는 흔들리고 있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순간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결정적인 사건, 돌이킬 수 없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1645년 4월 창덕궁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그러나 그날 세자의 거처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소현세자는 귀국 이후 지속적으로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두통이 심해졌고 몸이 무겁다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단순한 과로로 여겼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그날 밤 세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갑작스러운 통증,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내관들이 급히 움직였다. 의관이 호출되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짧은 시간 안에 소현세자는 숨을 거두었다. 조선의 왕세자, 차기 군주, 그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되지 않았다. 궁궐 안은 즉시 통제되었다. 출입이 제한되었고 정보는 빠르게 차단되었다. 공식 발표는 단순했다. 세자가 급병으로 사망하였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세자의 시신을 직접 본 일부 인물들. 그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얼굴색이 이상했다. 몸에 멍이 있었다. 머리 뒤쪽에 흔적이 있었다. 이 증언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하나의 의혹으로 모였다. 자연사인가? 아니면 타살인가? 이 질문은 곧 더 위험한 방향으로 이어졌다. 누가? 이 질문은 쉽게 꺼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이미 이름이 돌고 있었다. 인조.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의혹.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정치적 폭발력을 가진 이야기였다. 그날 이후 인조의 행동은 더욱 의심을 키웠다. 그는 세자의 죽음에 대해 깊이 슬퍼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애도는 있었지만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다음 조치가 문제였다. 세자의 장례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세자의 가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세자빈, 그리고 세자의 아들들.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세자빈 강 씨는 곧 체포되었다. 그녀는 독사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판결은 내려졌다. 사형.
세자의 아들들 또한 유배되었다. 왕위 계승 가능성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 일련의 조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마치 이미 준비된 것처럼. 조정 대신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침묵. 다시 한번. 침묵이 모든 것을 덮었다. 이 시점에서 권력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소현세자는 사라졌다. 그의 가문도 제거되었다. 그리고 남은 인물은 단 한 명이었다. 공림대군. 그는 곧 새로운 세자로 책봉된다. 이 모든 과정은 너무 매끄러웠다. 의문은 점점 커졌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계획된 결과였을까? 소현세자의 죽음.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조선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진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소현세자가 죽은 이후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공개적인 갈등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이 정리된 듯한 분위기였다. 위험한 인물은 사라졌고 권력의 흐름은 하나로 모였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한 사람의 고립이 시작되고 있었다. 공림대군. 형의 죽음 이후 그는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곧 세자로 책봉되었다. 조정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달랐다. 그는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송나라에서 함께 지낸 시간, 형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보고 돌아왔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지금의 조선에서 그 질문을 꺼내는 것은 곧 자멸을 의미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수능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궁궐 안에서 그의 위치는 점점 커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행동은 더욱 제한되었다. 그는 항상 감시받고 있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 또한 언제든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바뀌었다.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이 변화는 주변에서도 감지되었다. 공림대군은 더 이상 형과 같은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시기 궁궐 안에는 묘한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누구도 소현세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점점 사라졌다. 기록에는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는 사라졌다. 이것은 의도된 침묵이었다. 기억을 지우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고립이 존재했다. 최자빈 강씨. 그녀는 이미 처형되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궁궐 안에서는 그녀를 둘러싼 소문이 돌았다. 정말로 독사를 시도했는가? 이 질문 역시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 역시 권력의 흐름 속에서 제거된 인물이었다는 것.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다. 조선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 개인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공림대군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대신 기다렸다. 시간을, 그리고 기회를.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형의 죽음, 그날 밤의 기억.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깊이 숨겼다. 이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정치적 고립, 그리고 심리적 압박. 그는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이 모순된 위치 속에서 그는 하나의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의 권력은 하나로 정리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균열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상원. 그는 이미 조선 조정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병자호란 당시 끝까지 항전을 주장했던 강경파 대신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대의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삼전도의 항복을 끝까지 반대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청나라에 끌려갔다. 심양에서의 시간, 그 역시 소현세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김상원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고 굴복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조선의 정통성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반면 소현세자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이 차이는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김상원은 세자의 죽음 이후 그 사건을 가장 조용히 바라본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판도 없었고 지지도 없었다. 그저 침묵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의미가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권력의 선택, 정치적 결정, 그 결과라는 것을. 그는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 시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 홍익칸. 그 역시 병자호란 당시 척화파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청나라에 끌려가 처형된 인물이었다. 그의 죽음은 조선에서 큰 충격을 남겼다. 충신의 상징, 그의 이름은 조정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두 인물, 김상원과 홍익칸, 그들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조선이 지켜야 할 가치. 그러나 바로 그 가치가 소현세자의 죽음과 충돌하고 있었다. 이 모순은 조정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충성, 정통성. 그러나 그 의미는 사람마다 달랐다. 이 틈에서 복림대군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김상원과 같은 인물들을 가까이 두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인맥이 아니었다. 정치적 선택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입장은 명확했다. 간청, 척화. 그는 형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청나라를 경험했다. 그들의 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현실도 이해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는 균형을 잡아야 했다. 겉으로는 강경하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계산적으로. 이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이 시기 조정은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안정이었다. 누구도 소현세자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특히 복림대군의 머릿속에. 그는 잊지 않았다. 형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 그는 침묵했지만 관찰하고 있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기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기억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누구를 멀리할 것인가. 이 모든 판단의 기준, 그 시작은 바로 이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나의 질문. 소현세자는 정말로 병으로 죽은 것인가? 1645년 4월의 그 밤, 창덕궁 대조전 인근 세자의 거처. 기록에는 짧게 남아있다. 그러나 그 밤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소현세자는 저녁 무렵까지 정상적인 상태였다. 그는 내관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졌다. 이때 한 인물이 세자의 거처로 들어갔다. 기록에는 이름이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사료에서는 공통된 단서를 남긴다. 왕이 보낸 사람. 그 인물은 오랜 시간 머물지 않았다. 짧은 방문. 그러나 그 방문 이후 상황은 급변한다. 세자는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했다. 머리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다. 내관들이 급히 달려왔다. 그러나 이미 상태는 심각했다. 숨이 가빠졌고 의식은 흐려졌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머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여러 기록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짧은 시간, 그리고 끝. 의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이 과정은 지나치게 빨랐다. 일반적인 병사로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했다. 특히 문제는 그 이후의 처리였다. 세자의 시신은 즉시 수습되었다. 외부 접근이 제한되었다. 그리고 상세한 검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정세자의 죽음, 조선의 차기 군주, 그의 죽음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로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 세자의 머리에 상처가 있었다. 이 기록은 공식 문서에는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후대의 여러 사료에서 반복된다. 동기에 의한 충격, 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민감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민조가 직접 세자를 방문했다는 기록. 일부 사료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왕이 세자를 불러 책망했고 격한 말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이야기. 이 기록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부정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세자의 죽음, 가족의 제거, 후계자의 교체, 이 모든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마치 이미 준비된 것처럼. 조정 대신들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급병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독살, 타살, 정치적 제거, 이 세 가지 가능성,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있었다. 민조. 그러나 이 이름은 누구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금기였다. 왕을 의심하는 것 그 자체가 죄였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날 밤의 장면, 짧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바로 소현세자의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조선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 이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 조정은 빠르게 움직였다. 혼란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먼저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다. 왕세자의 예에 맞는 의식이 준비되었지만 그 과정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대규모의 애도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다. 조정 대신들은 정해진 의례만을 수행했다. 그 이상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분위기 자체가 억제되어 있었다. 세자의 죽음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금기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동시에 더 중요한 조치가 시작되었다. 후계 구도의 정리였다. 1645년 복림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되었다. 이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그리고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조정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세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즉시 새로운 인물이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소현세자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정리가 남아있었다. 세자의 가족, 최자빈, 강씨, 그리고 세자의 아들들. 그들은 이미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특히 세자빈은 왕에 대한 위해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다. 사형. 그녀는 처형되었다. 영세자의 부인이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 이 사건 역시 조용히 처리되었다. 공식 기록은 남았지만 그 의미는 깊이 다뤄지지 않았다. 세자의 아들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왕위 계승 가능성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권력에게는 위험 요소였다. 결국 그들은 유배되었다. 제주도, 먼 곳으로 보내졌다. 이 조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완전한 배제였다. 이로써 소현세자의 혈통은 권력 중심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 조정은 다시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왕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고 새로운 세자가 정해졌으며 반대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완벽한 정리였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남겨진 것들이 있었다. 의문, 그리고 침묵. 조정 대신들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체제의 유지였다. 왕의 권위를 흔드는 이야기는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덮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점점 기록 속으로 들어갔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건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제한적이다. 직접적인 의혹은 기록되지 않았다. 대신 사실만이 남았다. 세자가 죽었다. 최자빈이 처형되었다. 아들들이 유배되었다. 이 세 가지 사실, 그 사이의 연결은 독자가 해석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겨졌다. 이것이 조선 기록의 특징이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남긴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소현세자의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남게 된다. 왜 그는 그렇게 빨리 죽어야 했는가? 왜 그의 가족은 모두 제거되었는가? 이 질문은 공식적으로는 답이 없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권력의 선택이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시간은 흘렀다.
조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왕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고 새로운 세자가 왕위 계승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사건을 잊지 않았다. 기록은 남아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그리고 후대의 여러 사료들. 이 기록들은 모두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1645년 왕세자 소연이 급병으로 사망했다. 세자빈 강씨는 역모 혐의로 처형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유배되었다. 이것이 공식적인 역사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기록에는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다. 세자의 죽음이 지나치게 갑작스러웠다는 점, 정확한 병명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 시신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후의 조치가 너무 신속했다는 점.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의문을 남긴다. 정말로 자연사였는가?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독살설, 둔기에 의한 타살설, 정치적 제거설,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소현세자는 조선에서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그는 청나라를 직접 경험했고 국제 정세를 이해했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의 방향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보다 현실적인 외교, 보다 유연한 사상. 그러나 그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리고 조선은 다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지연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세자의 죽음을 넘어선다. 조선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력이 있었다. 권력은 언제나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개인의 삶을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 기록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히 남긴다. 그 사이를 읽는 것은 후대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록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그날 밤 창덕궁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